씩씩하게 나가자. 정치자 모두 순위 올리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 펀팩트. 네, 우리 정준호 선생님의 노래 부르는 목소리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또 속았어. 안녕하세요, 기생충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가 100위 안으로 훅 하고 사실 들어가는 일은 거의 드물어졌지만 100위권 언저리에서 잘 버티고 있어서 굉장히 기특합니다. 스테디셀러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너무 좋게 해석했네요. 네. 아니,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계속해서 신규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그렇죠. 하지만 기존에 들으시던 분들도 계속해서 열심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팟캐스트 게시판을 좀 가본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던 모기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은당님께서요. 몇 년 후 귀향해야 하는데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는지라 충들과 좀 더 가까이 하고자 심호흡해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세 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티셔츠보다는 에코백이 기대되어요. 에코백. 이게 이제 벌레가 저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벌레들이랑. 처음에, 그러니까 5년 전까지만 해도 바퀴벌레 보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지금은 정말 자다가 바퀴벌레가 제 얼굴 옆에서 발견되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그냥 되게 무덤덤하게 바깥으로 내보내드릴 수 있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흙을 만지다 보니까 흙 안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 마당에 사람들은 땅 밑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겠지만 마당을 모종삽으로 이렇게 한 번만 탁 파줘도 여러 개가 떠지거든요. 꿈틀꿈틀 하면서 햇빛 막 이런 느낌으로 애들이 다시 날 묻어줘 막 이런 느낌의 애들이 많은데 그거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그리고 화분을 만질 때는 저희가 장갑을 잘 안 끼고 맨손으로 만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흙을 다듬을 때 목장갑 같은 두꺼운 걸 끼면 뿌리가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식물은. 그래서 최대한 맨손이나 얇은 장갑들 끼고 하기 때문에 벌레들이랑 가끔 이렇게 스킨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다 보니까 스킨십이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친화적이고 좋네요. 그렇죠. 예. 살과 살이 맞닿는다. 뭐 이런. 어이, 좋다. 네. 굉장히 익숙해지는데 아마도 귀향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사는 곤충 중에도 예쁜 곤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반짝반짝한 아이들 무당벌레, 무당벌레도 있고 무당벌레는 또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로운 유충. 풍뎅이류도 예쁘죠.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렇죠. 하늘소 이런 애들도 예쁘고. 멋있게 생겼죠. 근데 때에 따라서 취향이 좀 독특하신 분들은 애벌레류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네라든지. 아니, 지네 말씀하시니까 그 발 많이 달린 애들. 걔들은 사실 조금 익숙해지지는 않잖아요. 발 많이 달린 아이들은. 네. 예. 며칠 전에 집에 갔는데 불을 딱 켰는데 그 발 많이 달리신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조그마한. 예. 돈벌레는 아닌 것 같아요. 짧은 벌레였는데 제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저희가 같이 살 수는 없진 않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저는 내보내드릴 의향이 있다고. 정중한 퇴거 조치. 문으로 나가시라고. 어떻게 제가 좀 옮겨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살포시 들어서 밖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아직 저도 힘든 게 다리가 많은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발 많은 분들은 좀 놀랍니다. 그게 웨이브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르르 이러면서 그게 참 리듬감 있고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스킨십을 시도하기에는 다리가 없는 아이들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많은 아이들은 뭘 시작하라는 거죠? 뭘 시작하시라는 거죠? 쌤, 우리 뭘 시작해야 돼요? 네? 발 없는 애들이랑 사랑? 친근감? 대화? 참.
행복시안님께서요. 아는 오빠가 응급의학과에 계신데 돌잔치 때 아기가 돌잡이로 청진기를 잡았는데 그 오빠와 부인은 울상이셨어요. 사회자는 좋아했는데 두 분은 슬퍼했어요. 예전에 실습으로 병원에 가서 실제로 뛰는 심장을 보니까 좋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역시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어요. 하셨어요. 실습 시간에 뭐 심장을 볼 수 있는 게 흉부외과 수술 때. 그렇죠. 네, 오픈하트 서저리라 그래서 그 심장 그 개흉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거는 해 뜰 때 들어가서 해지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루에 1개, 2개 정도 하는 수술이기는 한데 오픈하트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심장에 칼을 대야 되는 거는 전부 개흉을 해야 되는데 그 개흉을 하려면은 갈비뼈로 막혀져 있는 이 흉곽 이라 그래야 되죠. 그 안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슴 가운데 있는 커다란 가슴뼈 있어요. 단단한 거. 요거를 이제 윙 해갖고 이렇게 드릴 같은 걸로 잘라내고 이렇게 쫙 하고 벌어지게 되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열면 심장이 눈앞에서 이렇게 벌떡벌떡 뛰거든요. 그건 정말 신기하기는 해요. 그래서 심정지를 그 특수 용액으로 심정지를 시키고 외부로 혈액을 다 순환을 시키면서 외부 심장 그 심폐순환기를 돌리면서 전체 수술실의 온도를 내려요. 그래서 약간의 저온을 만들어서 항상 흉부외과 수술실은 약간 추워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갑자기 이제 그 외부 심폐소생기가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일들이 막 진행이 되다가 심장 수술이 딱 끝나는 순간 다시 심장을 우리가 보통 만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심정지 됐을 때 막 다 물러서 막 이러면서 전기 충격기 가져와세요. 뭐 이렇게 뭐 157 슛 막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굉장한 미니 버전인데 약간 국자처럼 생긴 그 2개의 조각으로 심장에 직접 그게다가 대고 이렇게 팅 하고 하면 이제 심장이 그 위치 가만히 정지돼 있던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을 하거든요. 되게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요 드라마 뉴하트에서 다 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이런 게 나와요 드라마에? 왜냐면 거기 의사들이 흉부외과 의사들이에요 주인공이. 예. 그래서 드라마 좋구만.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 드라마예요. 저의 의학 지식의 대부분은 의학 드라마를 통해서. 그 의학 드라마는 신기하게 제일 힘든 과들 항상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맨날 그래야 항상 과들. 드라마틱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거기서는 이제 드라마상에서는 돼지의 심장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돼지의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 그다음 국자처럼 생긴 거, 저 그런 장면도 다 봤거든요. 드라마에 굉장히 리얼하게 나와요. 실제로 보면 되게 신기하긴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신데 아들이 돌잡이로 청진기 잡았을 때 울상이셨다고. 근데 많은 의사들이 뭐 그렇게 공감하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자기가 경험했던 걸 그대로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저도 사실은 제 아이가 아나운서가 된다 그러면은 썩 안 마이크 잡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기생충 잡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싸. 앞에 돌잡이 하는데 기생충만 종류별로 막 그냥 기생충 인형 막 쭉쭉쭉쭉 갖다 놔야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저는 우리나라의 기생충학 분야는 정준호 쌤 집안에서 살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같은 성씨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연일정 씨?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성동본이구나. 이쪽 계열이 뭐가 있나 봐요. 이렇게 정씨들이. 이 집안이 뭐 표가 안 좋은가? 평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수술 얘기하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BBC에서 기사 본 게 생각나는데 되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1960년대인가? 그 독일에서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북극에 파견을 보냈는데 거기 의사 한 명이 갔는데 그 맹장염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폭풍우가 한참 몰아칠 때라서 그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이 계속 오르고 복막염으로 번질 것 같으니까 그 국소 마취라고 자기가 직접 맹장 결제 수술을 해요. 근데 그러고 되게 오래 사세요. 그러고 나서도. 그래서 그때 60년대인가?
그때 파견돼서 갔다 오시고 그냥 2000년대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오. 천수를 누리고 가셨는데 그 또 막 거기서 사진을 찍은 막 그런 게 기사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본인 수술하고 있는. 와 진짜요? 그래서 되게 엄청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북극에 가거나 우주 여행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맹장절제술을 필수로 받고 가는 게 생겼대요. 미리 제거하는. 네. 그게 그렇겠네. 그래서 장기 파견 단원들은 갔다 오면 맹장이 다 없어져 있는. 예방적 맹장절제술이네요. 맹장이라는 장기가 그렇거든요. 뭐 우리가 하복부에 맹장이 아닌 다른 수술을 하러 들어가도 맹장이 근처에 있으면 떼요. 네, 왜냐하면은 이 아이를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맹장염에 걸리면 배를 다시 열어야 되는데 그때는 수술이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한 번 열었던 곳을 또 열어서 수술을 하는 거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그 맹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보인다 그러면은 떼고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맹장이라는 게 그렇게 쓸모가 없는 건가요? 있어봐야 문제만 일으킨다라는 거죠. 네. 맹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기능은 없지만 없는 것으로. 요즘 이제 항상 장내미생총 얘기가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가 이렇게 약간 꺾여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심한 설사가 일어나거나 이래도 거기에는 그 과거의 미생물들이 남아 있대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뭐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이제 쓸려 나갔을 때 거기서 다시 끄집어내서 원래 상태로 복구시킨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비상창고, 박테리아의 비상창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맹장이라는 장기가 필요가 없어졌지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는 예전에 그 장기가 활발히 활동을 했고 분명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일종의 퇴화된 기관으로 보기도 하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벙커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죠. 대장의 입장에선 벙커고 세균들의 어떤 피신처. 폭격당할 때 이렇게 방공호처럼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설사 폭격이 왔을 때 이렇게 피해 있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밖으로 나오는. 사람한테는 별로 이제 사람이 이제 잡식성 동물이 되면서 그닥 필요가 없는데 원래 초식 동물이나 옛날에 이제 인간이 훨씬 진화하기 전 단계에서는 이제 워낙 풀을 많이 먹었으니까 맹장이 많이 필요했었죠. 맹장이 보통 이렇게 식물 섬유질을 분해시키는 박테리아들이 들어있어서 거기서 영양소로 바꿔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코알라나 이런 애들을 보면 거의 장 길이만큼 맹장이 있어요. 네, 맹장이 크죠. 네. 그러면 저는 맹장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초식 동물은 아니시기 때문에 필요 없나요? 풀을 분해하는 기전이 우리가 좀 달라요. 초식 동물하고 잡식 동물은. 그런가요? 예. 저는 잘못 알고 갔으면 제 맹장은 안 돼요. 뭐 이럴 뻔했네요. 예. 풀을 먹기 위해. 중도 아닌 기본님께서 재밌게 잘 듣고 있다고. 그리고 블루벨벳님은 왜 이게 100이 밖에 있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되는 1인이라고. 완전 재밌는데. 왜냐면 블루벨벳님이 한 번밖에 다운로드를 안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운로드를 많이 받으시면 100이 밖에 있지 않겠죠? 여러 번 받았대요? 한 사람이 여러 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별로 나눠가면서 한 컴퓨터에서는 한 번만. 예, 그렇죠. 차카리님도 재밌다고. 지나간다님 에코백 탐난. 에코백이 반응이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요. 쓰잘데기 없이 고퀄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티셔츠가 팔려요. 돈 나갈 때가 많아가지고 티셔츠가 빨리 팔려야. 티셔츠 안 팔린다면서요? 네. 다들 반응은 좋은데 입기는 조금 섬뜩한 거지. 아니 이거 아무리 저 오늘 아침에 사실 입을까 말까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얘를 어디다 쓰지? 집에서 혼자 입고 있어야 되나? 그러기엔 도톰하니 좋은데 괜찮은데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쌤. 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입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러는데 사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티셔츠가 빨리 팔려야지 그 돈으로 에코백을 만들 수 있답니다. 고퀄의 에코백을. 네.
그리고 스포찬스님께서 처음은 기생충 얘기가 재밌어서 듣기 시작했다가 제 가치관이랑 너무 잘 맞는 방송이라 듣는 내내 즐겁습니다. 이건 또 지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게요. 저는 근데 되게 이분의 얘기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원하는 게 뭐 기생충 한 마리 더 알리자, 한 종류 더 알리자라는 차원보다는 사실 더불어 사는 삶이잖아요. 결국은. 예. 맞아요. 예, 요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 그리고 기생충 닉네임은 우리 정준호 쌤이죠? 뒤태. 예. 굳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아니요. 남자 화장실은 문이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하필이면 여자 화장실 앞에서 변태 크 밤비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소녀님께서 숨막히는 뒤태예요 하셨고요. 네. 예. 눈썰미들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여자 화장실 이런 거 어떻게 보지? 그러게요. 나도 잘 몰랐는데. 몰랐다니. 일부러가 아니었어? 아니 그냥 문이 까만색이라 그 앞에서 찍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왜 여자 화장실 앞에서 찍었냐고. 저도 사실 댓글 보고 알았어요. 여자 화장실이야? 이러면서. 예. 대박재미님께서 이 좋은 방송이 순위가 낮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매주 기대하며 듣고 있습니다. 순위에 연연하지 마시고 꾸준히 좋은 방송 해주세요 하셨고요. 네. 스누피님께서 문하나님 채식도 육식만큼이나 기생충 친화적일걸요. 채식한다고 기생충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요. 기생충은 사랑이니까. 좋다. 이런 말이 댓글에 나오다니. 드디어 감작 되신 분들이 쭉쭉쭉. 주야를 희생해요. 네. 우리 채변봉도 했고 그룹 만들어야죠. 하지 마세요. 그룹,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야, 선마님께서요. 티셔츠 리트윗만 해놓고 고민 중입니다. 입고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공란에다 패브릭 염색펜으로 이름 써볼까 상상하다 너무 같다 싶었는데 역시 쌤들 생각은 광범위하시군요. 에코백까지. 에코백이 저는 오히려 더 하드코어가 그러니까 티셔츠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 친구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후배들 반응도 티셔츠는 좀 이러더니 에코백은 그래도 그러니까 상상해 봤는데 옷이 채변봉투잖아요. 그럼 예. 그 안에 들은 나는 똥인가? 이런 느낌을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입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똥 같을 때 기분이 똥 같을 때 입으면 최고죠. 정말 문득 그 지하철역에서 밀려가는 그 출근 인파들 사이로 그 티셔츠가 보이는 그 상상해 보니까 재밌네요. 예. 기분이 아주. 예. 아르코스님께서 티셔츠 부러운데요. 나름 레어템인데. 그러니까 나름이 아니죠. 완전 레어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하시지 마시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네, 사주세요. 예. 이게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예. 사주셔야 또 에코백으로. 이거 몇 장 찍었다고 하셨죠? 100장이요. 네. 이제 한 20장 나갔습니다. 20장 나갔다고요? 근데 100장 찍는데 얼마 드셨어요? 100장 찍는데 한 40만 원? 네. 근데 절반을 다 스와질랜드로 보내면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지는 당사는 이거 그냥 원가 복구해서 원가로 또 딴 거 만드는 거죠. 돌려막기. 네, 또 여러분이 사시는 그 채변봉투 티셔츠가 굉장히 또 좋은 일에 쓰인다는 거. 예. 오케이 마리님께서요. 의사들을 상징하는 지팡이의 벤 그림이 사실은 메디나충을 슬슬 감아내는 기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본방은 못 들어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맞습니다. 얘기 한번 했었어요. 네. 이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메디나충 감아내는 얘기는 저번에 했었고 그 지팡이를 잘못 그려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잘못 그려놓은 데 많아요. 그 이제 그 의술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는 그 카두세우스의 지팡이라고 의술의 신인 그 아스클레피오스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그건 뱀이 한 마리만 감겨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뱀이 2마리가 감겨 있는데 미국 친구들은 조금 이 신화나 이런 거에 좀 무지해서 지금도 그 AMA라고 미국 맞아요, 의사협회는 맞아요. 뱀 2마리 감겨 있는 지팡이를 쓰거든요. 근데 그건 헤르메스의 지팡이인데 묘하게 헤르메스가 저승사자예요. 죽음의 길을 인도해주는 신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사실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죽어도 안 고치고 그거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이 없나? 매번 가끔 얘기가 나와요. 매번. 의사 가신 분들이 가끔 얘기를 하시는데 뭐 거의 그냥 이제
신화 따위. 상식이 굳어져서 우리의 역사와 관계없음 이런 느낌인가? 또 이런 깊이 있는 얘기까지. 예. 우리 예술의 전당포님께서 벌써 모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잠을 설치겠네요. 저희 집 양이도 모기에 대한 대비를 시켜줘야겠습니다. 고양이들이 모기에 네.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나요? 심장사상충 예방하는 예방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매달 구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체외 구충제 몸에 바르는 거를 매달 해주는 이제 게 슬슬 모기가 등장하는 시즌에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혜진 선생님 병원에 있는 그 고양이들도 다 그렇게 하나요?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허리가 휩니다. 네. 예. 그래도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방직원님께서요. 식물의 외부 기생충 진딧물 사진 올립니다. 지친개라는 식물인데 제일 먼저 달라붙었네요. 저는 요즘 이놈들과 싸웁니다 하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붙었는데요. 지친개가 뭐지? 험상궂게 생겼네. 그러니까요. 오. 진딧물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사이즈도 되게 커 보이는데. 그러게요. 되게 큰데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식물기생충도. 저희도 지난주인가 살구나무가 이제 꽃이 폈다가 지면서 그 시즌에 이제 아주 진딧물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붙었더라고요. 이파리 뒤쪽이 전체가 녹색 그 진딧물로 코팅되었을 정도로 붙어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뭐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떼어내면 좀 잔인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서로 이렇게 좀.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스카치 네네네. 테이프로 떼어내려면 그것도 일이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며칠에 걸쳐서 꾸준히 떼주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개체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죠. 전혀 살충제나 이런 걸 안 쓰시는 거죠?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환경 살충제 같은 거 쓸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쓰려고는 해요. 왜냐하면 살충제를 쓰면 또 땅에 들어가서 또 땅에 있는 아이들도 영향을 받고 막 이래서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정말 어쩔 때에는 나무가 죽게 생겼구나 싶을 때에는 살충제를 가져다 쓰죠. 니코틴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니코틴을 구해야 말이죠. 담배꽁초에서 우려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물에 이렇게 담궈놨다가 그 물이 그렇게 독하다고 그러잖아요. 니코틴이 사실 신경독소인데 곤충에도 듣거든요. 체내 기생충에도 듣고. 물론 사람한테도 되게 낮은 농도에서 네. 치명적인 수준이라 뭐 그런 물을 먹거나 흡입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담배도 있고 뭐 식초를 쓰는 방법도 있고 마요네즈를 희석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써보니까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활용을 하면 한 50% 정도는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약 같은 거는 한번 쫙 치면 진짜 한 90%? 어쩔 때는 거의 99%가량이 그냥 확 거의 몰살을 당하다시피 해서 이게 이제 저희도 과실수가 마당에 두 그루가 있어서 해보니까 과수원에서는 농약 없이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적을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천적을 활용하는 방법도 아마 이제 나무 과수나 진딧물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진딧물이 그때 살구나무 보니까 녹색 진딧물도 있고 이렇게 까만색 진딧물 녀석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지금 방직원님께서 올려주신 지친개라는 식물에 달려있는 진딧물들은 까만색이네요. 네. 다음은 냉이와 소리쟁이 순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 종류에 따라서 예, 순서가 좀 달라지나 봐요. 저희도 살구나무가 1등으로 당했고 나머지들은 살구나무 덕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제일 맛있는 거 먼저 먹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풀 중에서는 개망초라고 개가 있으면 농사가 망한다라는 그 의미라는데 개망초가 있으면 그 근처에 개만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개망초는 엄청 튼튼해서 그 걔네가 다 그냥 뭐 그렇게 진딧물이 많이 붙어도 꽃을 피우고 할 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튼튼한 애들이 오히려 구간 그 진딧물들을 좀 대신 이렇게 그러니까 유인해주고 뭐 말 그대로 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또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녀석들이 있어서 뭐 다른 살구나무 말고는 아직은 저희는 해충 피해는 없어요. 네. 그리고 충이 엄마 질문 있어요. 님께서요.
꼭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제 어머니께서 바닥에 비누 조각 있는 걸 싫어하셔서 비누를 다 없애고 샴푸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라고 하시는데 매일 비누 대신 샴푸로 세수를 하면 건강에 안 좋은가요? 샴푸가 몸에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누 자체를 아예 사용을 안 하세요? 비누는 손발 닦는 데는 쓰는데 네.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서 그걸로 세수도 하고 몸도 씻고 그러니까 몸이랑 얼굴은 거의 세정제를 안 쓰는데 샴푸를 하면서 남는 그 어떤 세정 기운으로 이렇게 약간 몸까지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세수용으로 따로 샴푸를 펌핑하지 마시고. 아, 그렇게는 안 해요, 저도. 네, 그렇게 쓸 것까지는 아니고, 샴푸하고 그러니까 샴푸를 하면서 그 거품으로 약간 세수하고 몸 닦고, 우리가 세정제들이 되게 구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뭐, 얼굴 세정제, 몸 세정제, 네. 뭐, 샴푸, 이렇게 맞아요. 다 구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구별해서 쓰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샴푸가 비누보다는 좀 피부에 덜 자극적이기도 하고. 오, 네. 그러니까 지금 충희 엄마 질문 있어요. 님께서는 사실 네. 샴푸가 오히려 몸에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네. 오히려 비누가 비누 중에서도 비누 종류에 따라 다른데 샴푸가 건강에 안 좋냐고 물어보신 거라면 뭐 샴푸나 비누나 그거이겠지만 독긴 객긴. 네. 뭐 샴푸로 세수를 한다고 해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저도 영국에 있을 때는 원래 그냥 영국은 남성용은 대부분 올인원, 머리부터 올인원.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다 씻을 수 있는 하나만 쓰거든요. 네,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원래. 그리고 네. 영국 남자들은 대부분 머리를 짧게 깎고 있어서 그걸 하는데 저 영국에 있을 때는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어깨 정도까지 내려오는 길이어서 뭐 샴푸도 쓰고 린스도 쓰고 그랬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그 현장 답사 나갔다가 그거를 다 꺼내 놓으니까 애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도 그런 거 쓰냐면서. 이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제를 파는데 그런 데 가시면 살 수 있어요. 그 몸 한국말로 하면 몸가게. 몸가게. 몸가게 웃기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팝니다. 신체를 파는 거예요? 약간 무서워. 그러네요. 예. 그거 하니까 네. 갑자기 저거 생각나는데 제가 네. 바디샵 몸가게에서. 네, 몸가게를 얘기를 하면 네. 그 미국에 가면 네. 바디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그 몸 미국 농장? 네, 미국 그 무슨 FBI랑 CIA랑 네. 뭐 그 수사국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사체들을 걸어놓고 뭐 쓰레기통에 넣어놓기도 하고 낙엽에 묻어놓기도 하고 나무에 걸어놓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각각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부패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그 약간 그 공포 영화에 나올 것 예, 같은 정식 명칭이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바디팜, 그러니까 몸 농장이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는 데가 있거든요. 약간 그 곤충학 중에서도 버비곤충학이라고 네. 이제 그 사체가 있으면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파리나 곤충들이 먼저 와서 먹고 네. 이거에 따라서 뭐 그런 거를 측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CSI의 그리썸 반장님. 네, 크리스천 반장이 이제 버비곤충학 전공으로 네. 나오는데 맨날 이렇게 벌레 잡아갖고 이 벌레는 벌레로 보아 뭐 사체가 뭐 몇 달 됐을 것 같고 막 어느 지역일 것 같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안 옛날 보시는구나. 법의학자들의 뭔가 로망 같은 곳이죠. 네, 맞아요. 와우. 그게 맨날 그 가게 이름을 볼 때마다 그게 떠올라서 아니 자꾸 이 특정 가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와우. 소송당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튼 거기는 그 동물 실험 안 하는 제품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거를 팔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인원. 되게 편해요.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샴푸를 쓰시는 게 찝찝하면 그거 쓰시면 돼요. 물론 뭐 포맨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굳이 뭐 여자가 써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에는 굳이 뭐 이렇게 세제를 사용해서 얼굴을 씻을 필요는 없다는 거. 밤에 씻으신다면. 예, 그렇죠. 밤에 씻으신 분들은 예, 아침엔 저도 물 세안만 하거든요. 대충. 예, 그거 괜찮습니다. 뭐 몇 년째 그러고 있어도 피부에 아무 문제 없는 거 보니까. 예, 근데 괜찮은 것 손발에 대해서는 비누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음. 해요. 왜냐하면
그 살균 효과라고 해야 되죠. 그게 있어서 만약에 비누 조각 있는 걸 싫어하시면 액상 비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게 더 좀 훨씬 깔끔하죠. 비누가 물에 고여 있으면 이제 비누 자체에서 오염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누는 손을 계속 타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액상으로 이렇게 펌핑해서 쓰는 게 훨씬 위생적이라고는 해요. 근데 뭐 그거나 뭐 우리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집안에 뭐 감염성 질환의 환자가 있거나 그런 걸 조심해야 하는 경우라면 펌핑된 세정제를 쓰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일단 닦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고. 닦는 시간이랑 방법.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손톱 밑이랑 손가락 사이사이. 네, 열심히 씻겠습니다. 기생충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기생충이 기생한 기생충에 대한 연구는 혹시 진행된 게 있나요?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 얘기 이따가 모기 얘기하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킵으로 예. 들으시면 됩니다. 쭉. 예. 유로파님께서요. 요즘 바빠서 다른 방송은 못 들었는데 이 방송은 항상 다시 듣기로 챙겨 듣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박문호 박사님 TV 강의를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강의 내용 중 흥미로운 것은 우리 몸을 탈수 건조하면 대략 50%가 미토콘드리아이고 그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DNA를 가진 생명체이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도 일종의 숙주 기생충일까요? 아님 인간을 지배하는 주인일까요? 미토콘드리아. 이거 굉장히 주제죠. 철학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나요? 저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주제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그 생명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단계 중에 하나거든요. 미토콘드리아 핫한 아이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사실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독립된 생명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서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냥 그래서 일종의 그냥 장기 중에 하나가 된 건데 원래 처음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이제 원래 밖에 있던 생물이었는데 그게 체내로 들어와서 이제 공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거의 한 몸이 된 그런 거기도 하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그 엽록체 식물의 엽록체도 원래 외부에 있던 건데 그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식물이 발생하게 됐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도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서 훨씬 효과적으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돼서 또 이렇게 우리 같은 거대한 생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됐었던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ATP를 생성하는 역할. 근데 식물에서는 엽록체가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공통점이 있다면 식물 세포 내에는 엽록체, 동물 세포 내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각각 에너지 생산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세포 내 안에 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 견고한 형태와 벽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또 공통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목의 유전이라는 또 설도 학설이 있어서 요것이 약간 그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냐, 뭐 아니면 아주 기원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또 다른 생명체인데 그게 지금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로 들어와서 공생하다가 한 몸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가설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의 연구에서 미토콘드리아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생기면 미토콘드리아 계열 질환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유전성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그 이상이 그 목의 유전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목의 유전으로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약간은 다른 체제랑은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되게 좀 매력적인 어떤 특정 기관이기는 해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 핵이 있고 세포 밖에 이렇게 세포질이 있으면 세포질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난자랑 정자가 만날 때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다 꼬리에 들어있어요. 근데 붙어서 들어갈 때 꼬리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 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엄마 것만 남아있는 거죠.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맨 첫 번째 어머니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순수 모계유전이에요. 순수. 순수 모계유전.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중에 아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이제 뭐 기독교라면 아담과 이브겠지만 아담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하지만 그거는 뭐 창조론적인 입장이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 이제 아담과 이브에서 원래는 아담이 이제 갈비뼈를 꺼내서 그 만들잖아요, 이브를. 근데 사실 그 옛날에 그 난자와 누가 막 정자도 이렇게, 아니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걸 이제 메타포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생물학자분이 이렇게 에세이를 썼는데 실제로 아마 갈비뼈를 줬다면 이브가 갈비뼈를 줘서 아담을 만들었지 아담이 갈비뼈를 줘서 이브를 만들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지? 그러니까 어머니 쪽에서 유전되는 형질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와우. 수컷은 되게 그냥 쓸모없는 존재죠. 굉장히 어떤 철학과 종교적인 얘기를 생물학적으로 해석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생물학적인 얘기인데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도 일종의 숙주 기생충일까요? 아니면 인간을 지배하는 주인일까요? 여기서 이제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일단 뭐 공생관계였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포에 공급을 해주고 세포는 살 공간을 내주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기생충, 숙주조정 기생충. 그럼 우린 모두 그 이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로. 옛날에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어떤 게임이요? 그 좀 오래된 한 10년 넘은 게임인데 그 파라사이트 이브라는 게임인데 그게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자아를 가지고 몸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막 발현해서 막 불을 쓸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내용의 게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괴물로 변형돼가는 막 그런 돌연변이 막 엑스맨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파라사이트 이브라서 해봤거든요. 기생충이 제목에 들어가서. 근데 지금 막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수수께끼는 풀렸어. 사실 범인은 이 안에 지금도 이런 비슷한 일이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실제로 그 곤충의 세포 내에 기생하는 이 기생충이 있거든요. 세포 내 기생충이 있는데 월바키아라고 되게 작은 박테리아예요. 근데 그게 보통 이 기생벌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벌이나 개미 종류에 되게 많이 기생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다 이제 곤충학자들이 기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네들은 밖에서는 자기들끼리 번식하지도 못하고 곤충 안에서만 또 모계로만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모계로만 유전되기 때문에 알을 낳았을 때 수컷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암컷만 계속 태어나게 만들어요. 성별을 아예 한정 짓는군요. 네, 근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고도 알을 계속 낳아서 번식을 할 수 있거든요.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강제로 해서 암컷만 계속 낳게 만드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는. 네, 그리고 수컷 일부가 태어나서 또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생충을 없애면 곤충들이 훨씬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항생제를 먹여서 곤충을 치료를 해봤더니 곤충은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지? 그러니까 이미 이 월바키아라는 박테리아랑 기생충이랑 같이 온 지 너무 오래돼서 약간 이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처럼 약간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 없이는 수정도 안 되는 거예요. 월바키아를 가진 수컷과 월바키아를 가진 암컷이 만나서 짝짓기를 해야만 수정이 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만들어내는. 왜냐하면 걔네끼리밖에 교미를 못하니까. 가진 애들, 기생충에 감염된 애들끼리만 계속 번식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종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이런 식으로 또. 근데 이거는 현재도 그러니까 계속 아마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도 뭐 세포 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진화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미토콘드리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었을까?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아마 이렇게 거대한 동물이 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쵸,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그냥 단세포나 몇 개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미토콘드리아의
그 혜택을 입어서 우리가 진화를 좀 거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가 아니었으면은 어쩌면은 아예 이런 생물체 자체가 규모가 되게 작았을 것 같기도 하고 식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이 재밌네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좀 실제로 이런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기초과학 분야가 약하잖아요. 다들 관심을 별로 안 가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호기심으로 계속 먹고 살 수 있다면 이 분야는 정말 최강인 것 같아요. 짱이죠. 아 진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16시간 궁금해하면 월급 주면 좋겠다. 왜 16시간입니까? 자는 시간 빼고 계속 궁금해해갖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연구하는데 월급을 준다면 아 진짜 정말 발전할 것 같은데. 월급 안 줘도 할 수 있는데. 월급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이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기초소득이 됐으면. 네, 기초생활수급이 됐으면. 정말.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되게 가슴 아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열심히 같이 이제 연구를 하던 팀이었는데 꽤 10년 넘게 연구를 하다가 생활고를 못 이겨서 중간에 한 분이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버스 운전기사가 되셨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연구팀이 결국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머. 맙소사. 근데 그 얘기 또 이렇게 사람들 참 짓궂어요. 또 그런 건 잘 찾아내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기분이 어떠냐고. 되게 잔인하잖아요. 기분이 어떻겠어 그걸. 물어봐야 하나? 그 인터뷰 내용은 뭐 괜찮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축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보람이 있었다, 내가 한 일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시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뭐 하다가 중간에 포기도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가끔 이제 20대 이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이렇게 20대 생활이라는 게 대학생들이 뻔하잖아요. 뭐 수업 듣고 그 외의 시간에는 뭐 자기네 동아리 활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인데 무슨 활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이게 나중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을 한다는 게 바꿔서 얘기하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과연 내 스펙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의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어떤 흥미나 재미보다는 결국에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뭐 계획해서 계획된 대로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존중을 하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생충 같은 세상들도 있는데 얼마나 넓고 다양한 업들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보고 있는 굉장히 좁은 사회의 아주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딱히 제가 이렇게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많지는 않고 당신은 빙산의 일각의 가장 윗부분보다는 90% 그 바다 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당연히 그 주변에서 그런 압박들과 강요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뭐 실패다. 난 성공과 실패 이것도 너무 싫고. 그러니까요. 네. 그 잣대라는 게 획일적이고 사람들이 딱 눈에 보이는 걸로만 평가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어떤 개인의 주관성이라든지 그 개개인의 특성 같은 건 하나도 고려 대상에 넣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전 오디션 프로그램을 싫어합니다.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 정말 싫어합니다. 예. 전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해. 예. 아니 그럼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 정준호 쌤이 나가면 붙겠냐고. 나가면 체면 봉투 입고 나가 홍보해야지. 사달라고. 그 이제 항목이 만약에 덕심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붙으실 수도. 덕후 배틀. 덕후 배틀. 1등 먹을 것 같은데. 저는 학위가 있어서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도 덕후 분이 한 분 계신데. 철도 덕후. 그분이 정 선생은 학위 있으니까 진짜 덕후는 아니지. 학위가 없어야 진짜 덕후지. 이랬는데
하기를 버릴까? 하기가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그러니까. 네, 나의 순수성을 해칠 줄이야.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인정해 드릴게요. 완전한 기덕후. 기덕후. 근데 저 때를 생각해봐도 대학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나 어떤 경험들이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험들이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종류별로. 학교 다니려고. 학교 댕기려고. 등록금 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동들이고 일이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수많은 경험들이 왜 필요했는지를.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단 하나도 없다. 아니 뭐 이거 딴 얘기지만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그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본인의 삶의 어떤 족적들, 그 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점들은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간 순서상 지금에서 미래로 점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서 과거로 연결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인터스텔라 같다 느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어떤 점을 연결되어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서 되돌아봤을 때 그 점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서 무언가를 계획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내가 굉장히 관심이 가고 꽂히는 것에 매우 충실해서 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 그 얘기 되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어린 친구들한테 야 토익 공부해. 또는 뭐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해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방송인이 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 너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뭐지? 그 부분에 있어서 너가 전문가가 좀 되라. 그래서 나중에 방송을 할 때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더 어린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지금 너네가 할 수 있는 너네가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경험을 다 해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뭐 그냥 회사 들어가려면 경영학과, 그다음에 방송국 들어가려면 신방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대학의 과 이름대로 진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정말 그런 거는 그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 대학 학과 이름도 너무 어려워서 막 바꾸잖아요. 인기 없으면. 맞아요. 바꾸나요? 이름이 좀 경쟁률이 좀 떨어지면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뭐 옛날에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 같은 경우도 무슨 세라믹 무슨 학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고. 뭔가 근데 그 이름을 들어도 여기서 뭘 공부하지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뭐 농업대학교 이것도 뭐 자원공과대학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이름을 좀 더 근사하게 만들어서. 제가 왜 그게 화가 났냐면 기생충학 또 이름이 바뀐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뭐라고 바뀌어요? 의생물공학과인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전혀 또 특히나 기생충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뭔가 과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니. 안 좋기는 뭐가 좋기만 하고. 화나셨다. 우리 정준하 쌤 화나셨다. 그래서 되게 이상한 이름으로 바뀐 데가 몇 군데 있어. 뭐 환경생물 뭐 이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정준하 쌤은 학부 때는 과가 생물학과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기생충을 하신 거고. 네. 그 저도 그냥 딱 들으면 뭘 공부하는 과인지는 알거든요. 철학과. 네. 그다음에 국제관계 뭐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알잖아요. 철학과 국제관계를 공부했지만 아나운서를 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다 쓸모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녀님께서 저희 집에요 식물을 심으면 어김없이 죽이는 화분이 있어요. 다른 식물들과 똑같은 흙에 같은 날 심어도 다른 화분에 심은 화초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그 화분에만 심으면 일주일 후 모두 새까맣게 변해서 죽어버려요. 기르기 쉽다는 다육이, 아이비 등을 심어도 어김없이 죽고 말아요. 혹시 그 화분에 무서운 미생물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화분에 있는 흙을 다 씻어내고 말린 다음 심으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분갈이 하셔서 그 화분에 뭘 심기 전에 화분을 말려보시는 건 좋은 방법이고요. 화분의 배수구멍.
자체가 다른 화분들이랑 모양이 다르거나 작거나 배수가 잘 안 되는 화분이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적다면 구멍을 더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화분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흙을 같은 흙으로, 그러니까 새 흙으로 갈아주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이 화분 안에 들어있던 흙은 일단 다 빼내시고 말리신 다음에 새로운 흙을 한번 갈아보시고. 네. 그리고 일단은 배수 자체가 다른 화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배수 구멍이 좋은 여러 개인 화분일수록 좋긴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게 반복되면 저주받은 화분이야 뭐 이러고 장난치잖아요. 저희는 과학을 하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소녀님이 뭔가 예측하신 것처럼 무서운 미생물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식물의 치명적인? 식물 기생충. 식물 기생충. 벌레가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흙을 계속 갈아주신 것 같은데 가능성이 많지는 않죠. 네, 배수 구멍이 제일 유력하다고 합니다. 일단 해보시고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도대체 이유가 뭐였는지. 네, 자, 저희가요 이렇게 게시판에 있는 글을 다 읽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되는 모기 이야기 괜찮아요, 쌤. 모기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우리가 또 잔반 처리를 할 거잖아요. 예, 거기 조금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모기 이야기만 해도 엄청 많은데. 한 2회는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미 댓글 읽느라 1회를 다 끝나버린 느낌인데. 근데 모기 이야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쨌든 다음 주에 모기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는 해야 돼요. 우리 생방송 게시판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게요. 예, 자 모기 이야기. 모기. 일단 모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쩌라고 뭐라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웰컴. 예, 이제 모기 박멸할 수 있는 제품들이 슬슬 밖으로 나와야 될 텐가요?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일단 날씨도 워낙 갑자기 너무 더워져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옛날에 12월에 모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12월에도 모기를 봐요. 그러니까 사철 내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이 적응하듯이 모기도 적응했나 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1, 2, 3, 4월 빼고는 1, 2, 3월까지 빼고 4월부터는 이제 남쪽 지방부터는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3개월 빼고 나머지 9개월 정도는 모기를 볼 수 있는? 야외는 아니더라도 요즘 아파트 같은 데도 단열이 워낙 잘 돼 있고 지하실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거나 이러면 건물에 살더라고요. 이게 모기 알이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건조에 되게 잘 버텨요. 그래서 모기 중에는 아예 이제 막 피를 빨아서 막 알을 뿌려놓고 한 해를 건너뛰고 겨울 동안 완전 건조 상태로 있다가 비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무슨 냉동인간도 아니고. 건조 모기알이에요? 거의 그런 애들 있죠. 그래서 지하실 같은데 이제 물이 좀 고여있다가 알을 까놓고 그게 이제 지하실에 물이 말랐다가 이제 겨울 같은데 지하실에 있는 난방이나 이런 보일러 막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로 생기고 이래서 하면은 거기서 애들이 깨서 나와서 겨울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단열도 워낙 잘 돼 있고 겨울 모기 지하실에서부터 덕트나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단열이 워낙 보일러 근처 따뜻하니까 거기서 계속 하다가 조금 이제 활동할 만해지면 이제 위로 올라오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런 게 굉장히 똑똑해요. 저한테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절 보면서 얘기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걸 또 그렇게 넙죽 받아가시는군요. 여러분 놓치지 않고 가져가세요. 순간 너무 덥석 받으시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그렇게 넙죽 가져가실 줄 몰랐네요. 예. 모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도시화에 되게 잘 성공한. 모기의 기본 생활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모기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기생충계에서 모기는 정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셀럽이죠. 기생충계의 셀럽. 다 달라고. 자,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셀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열심히 들으면은 올여름은 그래도 조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아니 뭐 꼭 이기자는 차원이 아니고 조금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조금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네. 좋습니다.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생충 아빠 정준호 쌤, 기생충 엄마 정혜진 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